안녕하세요. RCF를 이용한 3D 웹 개발에 대한 7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광원, 즉 빛이 존재해야 어떤 물체든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또 같은 장면이라도 빛의 특성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사뭇 다른 느낌으로 보입니다. RCF에서 이처럼 중요한 광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살펴볼 광원은 모두 7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3F의 기반이 되는 3JS에서 제공하는 광원들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헤미스피어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6개의 광원은 모두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라는 컴포넌트를 드레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도 매우 효과적인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광원을 하나씩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바닥에는 파란색의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하얀색의 반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토러스가 이 하얀색의 반구를 중심으로 놓여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구가 반구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My Element 3D 컴포넌트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에서 캠퍼스의 자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캠퍼스의 요소를 보시면 카메라의 속성에 대한 코드가 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렌즈의 화각을 75도로 지정했고 카메라의 위치를 X, Y, Z축에 대해서 770으로 지정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앱.css에서 id가 루트인 돔의 배경색을 블랙으로 지정해서 3차원 장면의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여기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화면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장면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광원이 있어야 무엇이든 눈에 보이므로 광원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광원에 대해서는 먼저 장면을 모두 구성하고 그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평면에 해당하는 메쉬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3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인풋문을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평면의 가운데에 위치할 하얀색의 반구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해 보면 이러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개의 토러스인데요. 7개의 토러스는 하나의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공유합니다. 해당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 객체를 정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2개의 객체를
이 My Element 3D 컴포넌트 외부에 정의했는데요. Use 메모 훅을 사용해서 이 컴포넌트 내부에 정의해도 됩니다. 이제 7개의 토러스 메쉬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요. 메쉬 구성에 대한 이 코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본 강좌의 시리즈 중 네 번째인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토러스가 하나 더 필요하므로 이 7을 8로 변경합니다. 저장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얀색의 반구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는 구 메쉬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 메쉬를 그룹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그룹의 이름을 스몰 스피어 피봇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으면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그룹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가 아직은 회전하고 있지 않은데요. 회전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use 프레임 훅을 사용합니다. use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콜백 함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어 실행됩니다. 이 콜백 함수의 코드를 작성해 보면요. 먼저 가장 처음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후 경과된 시간을 얻어오고요. 이 콜백 함수의 인자로 스테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장 처음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후 경과된 시간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타임은 경과된 시간이므로 계속 증가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몰 스피어 피봇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룹 객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몰 스피어 피봇 객체를 Y축으로 회전시킵니다. 회전 각도는 이 타임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구가 하얀색 반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광원을 학습하기 위한 코드 작성이 모두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광원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미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광원의 색상과 세기 값을 속성으로 받습니다. 코드를 보면 광원의 색상 값은 하얀색인데요. 이를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객체의 재질에 대한 색상과 광원의 색상이 서로 섞여서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기 값에 대한 인자를 통해서 광원의 밝기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값이 5인데 이 값을 조정해 보면요. 점점 광원의 밝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과 세기값은 다른 모든 광원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변광 또는 환경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단순히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단일 색상으로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기 값을 작게 설정해서 광원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물체도 살짝 보여지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헤미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이 헤미스피어 라이트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주변광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와는 다르게 빛에 대한 색상값이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비추는 빛의 색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제거하고 대신 헤미스피어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생성자의 인자를 지정하기 위한 ARGS 속성에 3개의 값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면의 위, 즉 하늘에서 비치는 빛의 색상이고 파랑색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서, 즉 땅으로부터 비추는 빛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했고요. 세 번째는 빛의 세기로 일단 2로 지정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의 반구를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밑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기 값을 줄여보면요. 다음과 같고요. 다음은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과 같은 광원인데요. 광원의 위치와 물체 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특정한 방향, 즉 일정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기존의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제거하고요. 대신에 디렉셔널 라이트로 변경해 보면요. 빛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세기는 1입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를 x, y, z 값에 대해서 각각 0, 5, 0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광원은 빛과 물체 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오직 일정한 방향으로 동일한 빛의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요. 빛의 방향은 이 광원의 포지션 위치에서 원점으로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이 광원을 화면상에 시각화해주는 헬퍼 객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광원에 대해서 use ref로 참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use ref 훅을 추가하고요. 또 이렇게 임포트 문도 작성하시고요. ref로 이렇게 이 광원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use helper 훅을 추가합니다. 이 use helper 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하시고요. 이 훅은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대상이 되는 광원에 대한 use ref 객체이고요. 두 번째는 헬퍼에 대한 타입으로 해당되는 광원에 맞게 지정해야 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이므로 3에 디렉셔널 라이트 헬퍼라고 지정합니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가 광원의 위치인데 0, 5, 0이 됩니다. 광원이 비추는 방향은 이 위치에서 원점으로의 방향입니다. 광원의 방향은 이 선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원이 바라보는 방향을
원점이 아닌 다른 위치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광원의 속성으로 타겟의 포지션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의 포지션 속성 값을 원점이 아닌 1, 0, 0으로 변경하면요. 이렇게 방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겟의 포지션 값을 변경하게 되면 이 타겟을 장면에 추가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면에 대한 객체를 얻어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면에 대한 객체가 이 씬에 저장됩니다. 이 유즈3를 이렇게 인풋 하시고요. 이제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광원의 타겟을 장면에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장면에 광원의 타겟을 이렇게 추가하고요. 개발자가 직접 이렇게 장면에 추가했으므로 유즈 이펙트에 클린업 코드를 통해서 직접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제 광원이 바라보는 타겟을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 빨간색 구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프레임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코드인데요. 저장해 보면 이렇게 광원이 빨간색 구를 추적하면서 비추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스몰 스피어 피봇의 첫 번째 자식을 얻어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자식은 바로 이 메쉬입니다. 메쉬의 월드 좌표계의 위치를 구해서 그 결과를 광원의 타겟의 포지션에 지정합니다. 다음은 포인트 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광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방향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광원과 관련된 코드를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하고요.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저장하면요.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는데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실행시킵니다. 이제 이 디렉셔널 라이트 대신에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를 시각화해주는 헬퍼 객체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이 유즈 헬퍼의 세 번째 인자는 이 헬퍼 메쉬의 크기인데요. 기본값은 1인데 너무 커서 저는 0.5로 지정해서 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를 해당 위치는 바로 0, 5, 0인데요. 해당 위치에 포인트 라이트가 위치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에서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원의 위치가 이 빨간색 구를
추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즈 프레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디스턴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 값으로 광원의 위치에서 지정된 거리까지만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기본값은 0인데요. 0의 의미는 무한한 거리까지 광원의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이 값을 지정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거리까지만 빛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인데요. 이 광원은 빛이 광원의 위치에서 무대의 조명처럼 깔때기 모양으로 퍼집니다. 기존의 광원과 관련된 코드를 일부 삭제합니다. 이 코드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이제 포인트 라이트를 제거하고요. 스포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광원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헬퍼 코드도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때기 모양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광원의 색상은 하얀색이고요. 세기는 1입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는 0, 5, 0이고요. 광원이 비추는 대상의 위치는 0, 0, 0입니다. 이 위치가 기본값이고요. 만약 이 타겟의 위치를 원점이 아닌 다른 위치로 변경한다면 씬에 이 광원의 타겟을 자식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관련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인데요. 앞서서 디렉셔널 라이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디스턴스 속성은 광원이 영향을 주는 거리값인데요. 기본값은 0입니다. 0은 무한한 거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개념인데요. 이 값을 조금씩 변경해 보면요. 이렇게 거리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앵글 속성은 광원이 만드는 깔때기의 이 각도인데요. 현재는 30도인데 이 값을 변경해 보면 그리고 페넘브라는 빛의 감쇄율입니다. 기본값은 0인데요. 0은 빛의 감쇄가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이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값인데요. 이 값을 조금씩 변경해 보면 이렇게 이 가장자리에서 빛의 감쇄가 발생합니다. 키워보면 빛의 감쇄가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값을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포츠 라이트의 타겟 위치가 이 움직이는 이 굴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유지 프레임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은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입니다. 이 광원은 형광등처럼 비추는 빛입니다. 기존의 광원과 관련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또 이 코드도 삭제하고요. 에러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포트문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광원 대신에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광원을 시각화해주는 헬퍼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게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인데요. 결과를 보면 아직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광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원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면요. 이 광원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세기는 20이고요. 이 1과 3은 광원에 대한 가로와 세로에 대한 크기입니다. 광원의 밝기는 이 세기값 인자뿐만 아니라 이 크기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다음처럼 변경해 보면 훨씬 더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인텐시티 값을 줄여보면 다음과 같고요. 광원의 형상이 형광등처럼 메쉬의 표면에 이렇게 비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광원의 위치는 0, 5, 0인데요. 바로 이 위치가 0, 5, 0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값을 변경해 보면요. 이렇게 빛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광원의 방향을 타겟 속성의 포지션으로 지정했던 것과 다르게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렇게 각도로 방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JS에서 제공하는 광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드레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광원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실제 환경을 360도로 촬영한 이미지이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서 광원 효과를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실제 환경을 360도로 촬영한 이미지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HDRIS를 클릭하고요. 살펴보시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해서 이 항목은 해상도이고요. 또 이 항목은 포맷인데요. HDR이나 EXR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HDR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내려받은 파일을 이렇게 퍼블릭의 이미지스에 블루 포토 스튜디오 4K HDR이라는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광원과 관련된 코드를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삭제하고요. 저장하면 광원이 없으므로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존 광원 대신에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 하시고요. 이 컴포넌트 속성으로 파일스에 앞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을 지정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에 지정한 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3차원 장면의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지정하기만 하면 이렇게 배경으로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경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우 사실적인 광원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배경 이미지에 대한 블러링 처리도 가능한데요. 바로 블러 속성입니다. 이 속성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인데요. 지정해보면 0은 블러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1은 블러링 효과를 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값을 0.1로 주면 다음과 같고요. 증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